그리고 좀 뭐 제가 포스코홀딩스를 좀 오래전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 매수하시면 쭉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가격도 낮은 가격이 아니고요. 그때 채가 처음에 언급했던 그 가격도 저는 높은 가격 아니라 봐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포스코홀딩스 100만 원 말씀드리잖아요. 유지해요. 저 100만 원 더 이상 올릴 생각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100만 원까지 우리가 의미 있게 보고 100만 원 근처 가면 제가 다시 또 우리 경제원터 퓨처에서 말씀드리겠죠. 목표가 올리겠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포스코홀딩스는 매수를 거의 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 아마 이번 1분기, 2분기가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동안 정말 비판을 다 받아가면서 투자하고 이제 연구개발했던 그 결과물이 빠르면 올해 2, 3분기부터 나오기 때문에 매수하시려면 지금 다 해놓으시고 쭉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반도체나 로봇에 비해서 2차 전지는 현재 사람들에게 많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저요? 지난번 나왔을 때, 지지난번 나왔을 때 비율 똑같아요. 저는 2차 전지 매수해야 된다 봐요. 이게 참 저는 이제 이게 경제방송 나오는 게 정말 개인적으로 되게 부담스럽고 막 되게 힘들다. 하지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도 이제 스스로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2차 전지가 정말 미친 광풍이 불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아마 제 방송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너무 많은 비중이 들어갔고 심지어 제 주변 지인들한테도 그 애들은 뭔가 어디에 씌었는지 막 2차 전지가 우리나라 미래를 먹여 살릴 거다. 내가 거기까지 인정. 왜냐면 이제 좋은 업종이고 우리가 잘하니까. 하지만 언제까지 삼성전자로 먹고 살겠냐. 반도체를 제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와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이거 되게 위험한 발상인데? 왜냐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제가 자주 보여드리지만 지금 이거 띄워드릴게요. MSCI 코리아 인덱스 제가 이게 2월 말자로 나와가지고 보여드리면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보여드리죠.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보통 벤치마크 펀드가 나오면 MSCI에 딱 지정한 이 퍼센티지가 있어요. 뭐 각 국가별 뭐 섹터별, 뭐 지역별 다 있거든요. 근데 그 비율대로 거의 맞춰서 매수 매도를 한다 보시면 되는데 그 MSCI, 그 리밸런싱 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MSCI 코리아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MSCI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이에요. 1위부터 10위까지만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MSCI 코리아 인덱스에 한 100개 정도 종목이 왔다 갔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탑 10만 공개가 돼가지고 보시면은 거기에 1등 삼성전자, 2등 SK하이닉스, 3등 삼성전자 우선주예요. 삼성전자 우선주랑 보통주 그 두 개만 합해도요. 우리나라 시장 전체 3분의 1이에요. SK하이닉스까지 포함시키잖아요. 우리나라 시장 반이 넘어가요. 근데 지금 2차 전지가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반도체를 앞지른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얘기를 하면서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참 제가 욕 많이 먹었죠. 비판 엄청 받았죠. 그때는 진짜 정말 광풍이었고 진짜 막 거의 광신도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는 오히려 2차 전지 수익 많이 나시면 그거 매도하셔가지고 삼성전자 중장기로 모아가시라고 뭐 한 2, 3년 정도 모으시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삼성전자가 제가 그때 4만 원, 5만 원대 목표주가 제가 그때 12만 원 제시했어요. 그래서 12만 원이면은 5만 원대 매수하면은 그래도 뭐 한 2배, 한 140% 정도 수익 나오잖아요. 그러면 3년 보유하면 140%면 1년에 대략 한 40, 50% 수익이 나오죠. 이것만 돼도 되게 훌륭하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했죠. 40, 50%는 무슨 4배가 갔잖아요. 그죠? 4배가 가면 이제 와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거의 1년에 100% 좀 안 되는 수익이 나온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핫한 업종을 따라가지 못해서 포모를 느끼는 것보다는 우리나라가 잘하고 어려운 시기지만 그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 IR도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이제 R&D도 하고 있고 이런 기업들을 꾸준히 밑에서 잡아두시면 되게 좋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2차 전지 붐이 불 때 차익 실현하시고 어느 정도만 분할 매도하신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한테 반도체 사십시오라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 반대. 삼성전자가 수익 많이 나신 분들 있죠. 아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저한테 이제 인스타 DM 같은 거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5만 원대, 4만 원 후반대에 사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 한 절반은 보유하고 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좀 매도하신 다음에 2차 전지 쪽으로 매수하시는 게 전 지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캐즘 끝났어요. 캐즘 끝났고 다 끝났거든요. 지금 뭐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줄었는데 2차 전지는 지금 전기차 관련주가 아니랄까요 이제. 전기차 더하기 ESS가 뭐예요? 결국은 AI에서 파생된 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와 AI 두 개예요. 근데 지금 시장은 그걸 인정하지 않죠. 수급이 들어가지 않죠. 지금 수급은 다 반도체에 몰빵돼 있죠. 아니면 로봇이나. 근데 어느 순간 딱 여기에 들어간 순간 분위기가 완전 반전된다니까요. 왜냐하면은 2차 전지 업종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코스닥에 있어요. 지금도 보시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요. 딱 두 가지 업종입니다. 2차 전지랑 바이오 제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쨌든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캐즘 끝났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리프레시 되고 거품이 좀 정리가 되고 바닥에서 이제 잠깐 쉬어가는 과정이라 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계속 모아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뭐 올해 초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고 뭐 저점 잘 잡으신 분들은 이미 수익률이 100% 뭐 200% 육박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위에서 잡으신 분들이 걱정이잖아요.
그리고 좀 뭐 제가 포스코홀딩스를 좀 오래전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 매수하시는 분이 조금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가격도 낮은 가격이 아니고요. 그때 채가 처음에 언급했던 그 가격도 저는 높은 가격 아니라 봐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포스코홀딩스 100만 원 말씀드리잖아요. 유지해요. 저 100만 원 더 이상 올릴 생각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100만 원까지 우리가 의미 있게 보고 100만 원 근처 가면 제가 다시 또 우리 경제원탑 출연해서 말씀드리겠죠. 목표가 올리겠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2차전지는 매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이제 치솟으면서 에너지 비용이 부담이 커지자 좀 다시 전기차 생태계로 좀 시선이 향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2차 전지 섹터에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뭐 실제로 확실히 유가 이게 보통 우리가 자동차는 크게 두 가지죠. 뭐 물론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크게 시장에서 점유율 높은 거 ICE 내연기관차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전기차 EV가 있잖아요. 자, 지금 자료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2, 3년 전부터 보여드렸던 골드만삭스 자료네요. 24년도 12월 달에 나온 자료인데 이 자료를 보시면은 각 유가의 이 배럴당 가격이 나와 있고 그 이제 여기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이 갈라지는 퍼센티지가 나와요.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걸릴 것이고 그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이런 자료를 통해 봤을 때 우리가 당연히 이제 유가가 올라가서 우리가 매달 주유소 가가지고 넣는 이제 주유비가 부담스러우면 당연히 이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게 좀 안타까운 거는 지난번에 전기차가 처음에 붐이 불었을 때 보조금을 우리나라에서 주긴 줬는데 그 쓸데없이 그 중국 남의 나라 회사들 막 비아디 이런 애들한테 막 보조금을 지급을 해버리니까 정말 쓸데없는 돈 썼죠. 국내 차들 막 현대차나 이런 기아차 이런 우리나라 국산 차들한테 보조금을 줘야지 왜 비아디 같은 쓸데없는 데 줘가지고 그런 사단이 났는지 사실 전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뭐 우리나라 이 전기차 관련 만일 이 업종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정부 차원에서 도와줘야 돼요. 왜냐면 중국은 중국 생각해보세요. 걔네들이 비아디니 뭐니 지금 해서 세계로 찍어낼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차 한 대 팔 때마다 손실인데 어마어마한 중국의 보조금을 등에 업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보조금 안 주면은 제가 예전 방송에도 그랬지만 그 보조금 안 받으면 지금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 99% 망한다니까요. 그 정도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사실 그건 불공정 거래죠 거의. 딴 나라 가면 이제 이거는 너무 많은 지원금을 니들이 받고 왔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맨날 유럽이든 이제 어디 가게 되면은 야 이거 조금 공정한 거래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너무 과한 건 필요 없지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보조금이나 좀 더 잘할 수 있고 우리나라 내에서 시장 점유율 혹은 해외 나가서 이제 할 때 그런 것들은 좀 충분히 주어져야 된다 보고 있어요. 좀 안타깝죠. 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어쨌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가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기름 우리가 주유소 가서 부담스러우면은 야 유지비 싼 전기차 한번 보자 이렇게 심리는 튀거든요. 그것도 사실 제가 예전부터 포인트를 좀 많이 잡아드렸죠. 2차전지 매수를 하시고 투자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딱 이쪽으로 분위기가 딱 전환되는 시점이 언제냐.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5년의 앞에서 제가 차트 보여드렸지만 유가의 5년 차트가 다 저점이었어요. 최근에 이제 어쨌든 이란과 미국과의 이슈가 있으면서 튀었잖아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계속 유가가 낮으니까 굳이 뭐 전기차 갈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유가가 이제 올라갔고 올라가서 이게 안정을 찾을 텐데 어느 정도 선까지 내려와서 안정을 찾을지 그게 좀 관건이긴 해요. 지난번 그 저점까지 내려갈 일은 없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선에서 버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고 나면은 이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유가가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를 결정하는데 꽤나 큰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포스코 홀딩스 이제 또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제 포스코 홀딩스 산하의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공백이 커지는 이 미국 히토리 공급망의 빈틈을 좀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히토리가 점점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의 좀 매수 시기는 현재도 좀 괜찮다고 보시나요? 그럼요. 전 포스코 홀딩스 완전 나이스하다 봐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투자했던 염호 쪽 매출이 올해 한 3분기인가 2분기 후반부터 찍힌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적이 오래 돈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포스코 홀딩스는 매수를 거의 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 아마 이번 1분기, 2분기가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히토류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히토류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첫 번째, 히토류는요 우리가 중간에 가다가 이제 산에 있는 흙 있죠. 거기도 히토류는 있어요. 히토류가 중국에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많아요. 근데 그걸 뽑아내는 기술, 그리고 그 뽑아낼 때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비용적인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안 하고 있을 뿐이지 히토류가 없는 땅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첫 번째. 두 번째, 뭐 중국이 히토류를 제한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 히토류 안 팔 거예요. 중국이요? 지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그래요. 절대로 걔들은. 한다 하면서 말만 하지요. 걔들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데요? 뭐라도 팔아가지고 지금 빨리 일단 경제 상황을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막 휴대폰 팔고 막 차 팔고 했는데 다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란에다 무기 팔았는데 중국산도 좋은 제품 많아요. 근데 이제 중국산은 안 좋은 제품을 보통 태무산이라 하더라고요. 태무산 뭐 이런 방호
레이더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고 우리나라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 천궁은 아랍에미레이트 상공에서 다 때려잡고 있고 이런 퀄리티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든 뭐든 일단 다 팔아야 돼. 일단 팔아가지고 이제 어쨌든 경기를 돌려야 되는데 히토류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알죠. 근데 아마 지금 중국 입장에서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미국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그냥 우리 히토류 이거 우리 생산할 수 있는 이제 그냥 이 생산 공정 하려고 슬슬 준비하려고 이거 중국 되게 싫어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럼 자기들이 희소 가치가 떨어지거든. 저는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중국이 히토류를 갖다 수출을 아예 제한한다? 아예 안 한다? 그런 상황은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뭐 며칠은 안 할 수 있겠지. 근데 히토류 생산 안 한다는 거는 결국 자기들이 해외에서 가져올 수 있는 이 수익을 포기한다는 건데 자기들이 지금 뭐라도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 상황은 안 와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공급만 가지고는 컨트롤하겠죠. 근데 그거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디램 생산량 가지고 컨트롤하면서 이제 치킨 게임 하면서 다 죽이잖아요. 똑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거를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썼다 그뿐이고 뭐 중국은 히토를 쓰겠다 그뿐이기 때문에 그건 좀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게 꼴보기 싫으니까 이제 되게 보기 싫으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미국 기업들이 실제로 이제 진짜 막 2차전지 관련된 소재 뭐 광산이라든지 뭐 리튬 확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이제 히토류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 캐즘이라고 그렇게 이 기업들 에코프로, LG엔솔,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 포함해가지고 포스코 퓨처엠 정말 온갖 비난 다 얻어맞았거든요. 진짜 예전에 반도체가 그랬던 것처럼 예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당했던 꼴처럼. 근데 그 비판 속에서도 그들은 계속 투자를 이어갔고요. 계속 R&D 했고 연구 개발했고 오히려 이제 중국이 압도적으로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LFP도 LFP를 우리나라가 못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별로니까 효율 떨어지니까 안 한 거일 뿐이지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뭐 중국의 LFP한테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LFP는 2008년도가 그때 삼성 SDI가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어요.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SM 이제 우리 3원계 쪽으로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판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인터배터리 갔다 왔거든요. 3년째 갔다 왔는데 정말 이 지방에 있는 한 중소기업들도 오히려 LFP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이제는. 그냥 중국 입장에서는 그냥 LFP 가지고 버티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LFP 만들어 버리니까 걔네 시장 다 가져오는 거죠. 똑같이 LFP를 만들어도 우리나라 퀄리티가 훨씬 더 좋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결론은 뭐냐면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일단 포스코홀딩스는 저는 매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영업 수익 들어올 것이고 그동안 정말 비판을 다 받아가면서 묵묵히 참으면서 투자하고 이제 연구 개발했던 그 결과물이 빠르면 올해 한 2, 3분기부터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수하시려면 지금 다 해놓으시고 그리고 쭉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향후 2차전지 쪽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이슈나 소식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차전지요? 이번에 제가 인터배터리 갔다 오고 나서 느낀 건 뭐냐면은 두 가지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는 이거 인터배터리 행사 내년에도 이렇게 하면 사람 별로 안 올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뭔가 작년, 재작년에 비하면 볼거리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느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고 근데 이걸 또 다르게 해석을 해보니까 그렇지. 왜냐면 2차전지 시장이 저는 이제 성숙기에 들어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성숙기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제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숙기면은 이제 무르익는 시기잖아요. 하지만 예전처럼 정말 급격한 상승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성숙기에 들어가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거 있죠. 딱 그게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온갖 기술들을 다 개발해놓고 오픈시켜놨는데 그걸 갖다가 좀 양산해가지고 또 봐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개발하고 이런 이 템포들이 보여가지고 확실히 이제는 성숙기 들어갔구나. 예전처럼 막 급등하고 막 미친 주가 흐름이 나오는 시기는 이제 좀 지났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우상향하면서 기업들 실적만 잘 잡아준다고 하면은 지금처럼 뭐 우리나라 LG엔솔은 테슬라랑도 하고 미국 기업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 매출만 잘 만들어가면은 우상향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예전 같은 그런 상승을 바라진 않아요. 급등은요, 급락을 불러옵니다. 산이 높으면 보통 이제 골이 깊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게 진짜 맞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전체적인 어떤 파들이 있는 데는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주요 이슈가 이제 반도체나 로봇 등이 좀 활발하기 때문에 2차전지는 아직은 먹을 게 없다라는 사실 의견도 있거든요. 대표님은 이 의견에 대해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개인 투자분들이 좀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게 물론 투자 금액이 적어서 그렇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어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맞거든요.
사실 지금 누가 보더라도 지금은 반도체 위주로 포트를 짜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과연 반도체만 짤 필요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저는 웬만하면은 투자 금액이 아무리 적으시더라도 100만 원대라고 하시더라도요. 적어도 2개 업종은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개 업종. 뭐 난 투자 금액 500만 원밖에 안 돼요. 3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20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업종을 최소한 2개로 좀 나눠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업종이 뭐다? 저는 2개만 딱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는 반도체랑 2차전지예요. 왠지 아십니까? 최근에 외국인들의 흐름이나 이제 이런 어떤 펀드들도 되게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일 지금 처음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뭐 사시겠어요? 너무 뻔하지 않아요? 너무 MCM을 사겠죠. 시가총액 상위 있는 애들 사겠죠. 맞잖아요. 자, 입장 바꿔볼게요. 외국에서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지수를 봐요. 사긴 사야 될 것 같아. 그럼 뭐부터 살 것 같아요? 시총 상위단부터 보게 돼요. 당연한 거죠. 코스피든지 코스닥이든지 시총 상단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코스피가 6,000포인트 돌파할 때 상단만 간 거예요. 대형주만 간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똑같이 그럼 저는 이번에 코스닥 쪽으로 바람이 들어올 거라 봐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코스닥 쪽 포트를 짜셔야 된다 봐요. 왜냐하면 최근에 정부가 코스피만 올라오고 코스닥은 1000포인트에 머물고 있으니까 코스닥 활성화 만들어내라. 그래서 이런 운용사들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기금 운용사들한테 코스닥 종목 안 나오면 벌점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억지로라도 하라 그거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타임폴리오든 어디든 코스닥 ETF들이 지금 막 우후죽순 생기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ETF들, 해외 ETF든 국내 ETF든 얘들이 딱 바라봤을 때 이 자금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코스닥 뭐 시총 막 200, 뭐 몇백이 밑으로 들어가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코스닥 시총 상위 딱 탑 10 혹은 탑 15위권 딱 여기에만 들어가요. 근데 거기 있는 업종 가만히 보세요. 어떤 업종이 있는지. 2차전지 바이오밖에 없어요. 오히려 되게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탑 10에 반도체 그 기업이 거의 없어요. 없다니까요. 다 2차전지랑 바이오 제약이에요. 근데 2차전지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거 미국 애들 다 알아요. 그리고 바이오 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여기에 생산 능력 자체가 어마어마 전 세계 탑이잖아요. 다 알아요. 그럼 수급 어디로 들어가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 자동차주, 반도체주 이거 지금 되게 와와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코스피도 보시면 시총 상위에 반도체랑 자동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밑에 있고요. 그리고 금융주 2개 있고요. 그리고 방산주 하나 있고, 그리고 원전주, 두산 에어빌리티 이런 거 하나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 있고. 뻔해요, 업종이. 그러니까 걔만 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수급이 맨날 여러분들이 막 수급 보면서 종가기준 수급 보면서 외국인들 수급 들어왔네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고 그거는 오늘 들어와도요 그 자금이 단기 자금인지 장기 자금인지 어떻게 알아요? 제일 명확한 외국인 자금의 컨셉은요 MSCI 코리아 인덱스입니다. 그거 보시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2차전지를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되는 이유가 저는 만일 코스닥에 업종 2개만 주세요. 그럼 전 2차전지랑 바이오 제약이요. 시총 상위에 걔들밖에 없어요. 어차피 뭔가 확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팩트예요. 제가 이 얘기를 몇 년 전부터 좀 똑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비판받았지만 지금 비판받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새로운 어떤 의견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분명히 있다는 얘기겠죠. 저는 현재 그 한국정제TV 매일 아침에 새벽 6시 30분에 김성의 뉴욕 사이트라는 그 코너를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선영의 햇세드 경제라는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다양한 유튜브 채널에 나가면서 여러분들께 저의 어떤 28년 정도 되는 투자 기간을 통해서 경력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뭔가 좀 그래도 저와의 시선을 좀 많이 말씀드리고 다니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다시 한번 증시의 불안감이 좀 찾아오는 느낌인데요. 현재 국내 증시 상황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국내 증시요? 일단 뭐 나쁘진 않아요.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가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란 단어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근접해 있는 나라죠. 우리 윗동네에 사는 친구들 요즘에 좀 안 그렇지만 가끔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휘청휘청 했었던 게 한 10년 전에 진짜 심했는데 요즘에는 딱히 그 정도까지는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사시는 분들이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뭔가 다른 나라보다 큰 두려움을 가지시면은 전 안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항상 지정학적 리스크에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종전국가가 아니잖아요. 휴전국가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제 미국에 외국에 해외에서 이제 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대한민국을 바라봤을 때 항상 이제 이 종전이 아닌 이 휴전이라는 상태에 대해서 되게 많이 디스카운트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할인을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평가를 잘 못 받는 그런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게 있냐면 요즘에 여러분들이 중동 정세나 아니면 이제 러시아 이런 데 보면은 정말 뭐 당장 난리 날 것처럼 뭐 어떤 사람은 3차 세계대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막 아이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물론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만약 뭐 북한이 핵실험했다 그러잖아요. 그 미국인 친구한테 밤에 전화 와요. 괜찮냐고 전쟁 나는 거 아니냐고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뭐 미국에 있는 국민들을 뭐 비행기 태워서 다시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되게 그들은 많이 하거든요. 근데 현실상 우리가 여기서 사는 우리들 보면은
그냥 똑같이 살아요. 뭐 위에 핵실험 했으면 욕이나 하고 사는 거지 별말 다를 거 없거든요. 저는 지금 중동 쪽은 이제 저도 이제 거기 계신 뭐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자주 듣고 있죠. 가자지구나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런 내용들을 자주 듣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번 중동 전쟁은 안 때려도 됐지만 이번 걸 때림으로써 미국이 사실 뭐 일석 돌 하나 던져서 진짜 3개, 4개 이상을 얻어내는 그런 상황이고 그와 함께 지금 미국이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중국 견제 결국 이제 중국 견제를 하려고 하는 거라 저는 생각해요. 중국 견제가 사실 주된 요인이지만 그 밖에 뭐 다른 부수적인 요인들도 있죠. 유가 안정이라든지 호르무즈 해협을 아예 미국이 장악해버리게 되면 완전히 에너지 패권을 가져가는 거고 거기를 장악해버리면 그동안 시진핑 이 정권에 들어서면서 시진핑이 이제 중국 국가 주석이 되면서 그때부터 정말 수백조 원을 때려 부었던 1대1로 이란에다 정말 수십조 수백조를 때려 부었는데 그 돈 자체가 완전히 그냥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게 뭐 전쟁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어떤 내용들이 지금 뒤에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매크로 환경이나 그런 정치적인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왜 이란이 저러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잠시 후에 뭐 시간이 된다면 설명드리지만 지금 이란 정권은 미국과 친할 수가 없는 정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쉽게 뭐 그들이 물러선다. 우리 졌어. 우리 대화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 상황은 뭐 당연히 이제 그게 문제죠. 이제 이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국제 유가는 3대 유가가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WTI 서부 텍사스산, 미국에 있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있고요. 두바이유, 중동의 두바이유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북해산, 유럽 그 위에 있는 북해산 브렌트유가 있는데 이 3가지 원유 중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두바이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랑 일본 같은 이런 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의 기름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다 두바이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WTI가 올라가든 뭐 브렌트 올라가든 크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두바이유가 제일 중요한데 최근에 두바이유 제가 차트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요거 두바이유 차트 5년짜리 차트인데 보시면 두바이유 5년짜리 차트인데 계속 유가가 낮은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뭐 그 밖에 WTI나 브렌트도 최근에 5년치를 봤을 때 유가가 낮은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슈가 터지면서 유가가 거의 수직 상승했습니다. 특히 다른 유종들은 그래도 조금 안정을 찾는 느낌이 있지만 두바이유는 아무래도 직접적인 연관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쉽게 이게 안정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있죠. 이거 증시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변동성이 큰 이유는 가만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국가인데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이제 기름이라고 하는 건 원유라고 하는 건 항상 이제 선물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기름은 뭐 수개월 혹은 뭐 수년 전에 싼 값에 가져온 기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주유소나 이런 그 기름 관련 회사들이 이제 지금 유가 올리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들 쌀 때 가져온 건데 왜 유가를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정부에서 이제 제한 걸어버리죠. 문제는 3개월, 6개월 정도 후에 오는 기름이라는 거죠. 그건 지금 이 비싼 가격에 올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기름 회사들이 다 컨트롤을 해요. 그래서 좀 뭐 생산량이나 이런 그 소비량들을 좀 줄이면서 이제 그걸 안 사는 거죠. 안 사고 있다가 유가가 좀 안정적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 사는 거기 때문에 그건 사실 원유 관련 회사들이 할 일이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걱정되죠. 만일 진짜 기름값이 올라버리면은 유가가 올라버리면은 기름을 안 쓰는 것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다 올라가 버립니다. CPI 올라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뭐 물건값들 이런 거 다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줘가지고 일반 우리 서민들이 물건값이 비싸지니까 소비를 좀 줄이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럼 소비 위축은 곧 이제 또 경기 순환 사이클에 의하면 전반적인 다 안 좋은 어떤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경계는 되긴 돼요. 근데 지금 이건 누가 보더라도 근데 너무 지금 단기적인 어떤 이슈라고 판단돼가지고 너무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이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미국이 오늘 보니까 새벽에 이제 이란한테 휴전안을 던졌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거 보시면서 또 상황은 모니터링 해 가시되 뭐 제가 기존에 드렸었던 우리나라 3월달 누를 때마다 올라갈 때 말고 올처럼 올라갈 때 말고요. 시장 밀릴 때마다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전략은 뭐 그대로 유지해도 문제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좀 장기화되는 것을 좀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장기화가 된다고 하면 좀 러우 전쟁 때처럼 한순간 엄청 불안했다가 조금씩 안정화가 된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전쟁 중에 그 어떤 전쟁도 단기 전쟁은 없어요. 특히나 이제 이번에 이제 미국과 이란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서로 이제 좀 안 좋았잖아요. 전쟁은 다 장기화 된다고 보시면 돼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단기간에 안 끝나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나 전쟁 끝날 때를 기다렸다가 주식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근데도 지금 아무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그때처럼 인플레이션율이 높지 않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끝나길 바라면서 뭔가 끝날 무렵에 그때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항상 지금 심하고
굉장히 변동성 크고 급락할 때 있죠. 그때 매수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끝났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기화는 뭐 당연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현재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은 이게 답이 나와요. 어떻게 될 건지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란과 미국은 굉장히 친했습니다. 엄청나게 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미국이 한참 그랬잖아요. 사우디 같은 데나 뭐 이런 중동 국가한테 야 우리가 우리 무기 줄 테니까 무기 줘서 니들 방어해 줄 테니까 그들은 맨날 지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 줘서 니들 이제 방어 이제 하게 해줄 테니까 니들은 우리가 니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을 우리 달러로 이제 거래할 수 있게 해줘라고 하면서 사우디랑 사이가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중동 국가들과 그렇게 사이가 된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친하죠.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이란도 처음에는 이제 친미 정권이었습니다. 되게 친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미국이랑 친했던 정권이 부패했죠. 역시 고인물들은 안 돼요. 부패를 하면서 그 부패하는 걸 너무 보기 싫으니까 이란 국민들이 이란 혁명을 이슬람 혁명을 해가지고 그 정권을 몰아내고 들어왔는데 당연히 들어온 정권은 반미 정권이겠죠. 그죠? 근데 그들이 들어와서 수십 년 동안 이란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있는 이란 정권은요, 반미 정권이에요. 친할 수가 없어요. 대화 안 해요. 그들은 이제 이슬람이라는 이 종교 자체가 어쨌든 이게 희생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걸 위해서 우리가 희생한다는 거를 명예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더 걱정이 되는 거죠. 뭐 적당히 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군사력이나 국방력 이런 거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지금 요새 그런 생각 들어요. 이란이 자체적으로 뭔가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무기를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해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번에 중국산 레이더 무기 정말 엉망진창인 거 전 세계가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도 열이 받았죠.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무기 만드는 관련된 이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을 다 때려잡고 있고 다 숙청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이란은 돈 써가지고 중국산 걸 가지고 갔는데 이게 지금 하나도 지금 이게 안 돌아가. 엉망진창이야. 그런 상태에서 자기들도 지금 뭔가 이제 이 무기를 만들어낼 인프라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계속 지금 뭐 벙커버스터 보통 한두 개 때려가지고 파는데 벙커버스터 한 10개 때려 부었잖아요. 그 정도로 미국은 많아요. 계속 많고 자기들도 계속 지금 생산할 수 있고 우리도 미국을 서포트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결국은 이제 끝까지 버틴다 하는 거고 미국은 니들 어차피 안 되는 건데 오케이 알았어. 그래도 니들 좀 면은 세워줄게. 이런 느낌으로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온갖 얘기가 되게 많아요. 막 이란의 보트 부대가 들어가서 뭐 해상을 장악할 것이다 부터 시작해서 뭐 미국의 해군 해병대 전력이 다 전멸할 것이다 하는데 그 얘기하면요 우리나라의 밀리터리 덕후들 되게 많거든요. 들고 일어납니다. 미군의 해병대가 전멸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해병대도 정말 뛰어나거든요. 우리나라 특수부대도 진짜 뛰어난 분들이에요. 그리고 미국도 뛰어나죠? 전멸이요. 미국의 해병대를 전멸시킬 수 있는 부대가 군이 우리 지구에 있을까요? 뭐 외계인이면 모르겠지만 지구에는 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꾸 이제 부정적인 뉴스들이 자꾸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걱정되셔가지고 막 되게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아니에요. 이미 제가 봤을 때 전쟁은 성립되지 않아요. 이란과 미국은 전쟁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핵도 뭐 다 이제 안 돼 있고 그리고 이란이 굳이 믿을 수 있었던 거는 친한 친구들 우리 좀 도와줘. 중국 어떻게 지금 완전 벙쪘어요. 도와줄 수 없어요. 도와줄 수 없습니다. 지금 중국도 제재당하고 있고 중국도 지금 죽기 직전인데 어떻게 누굴 도와줘요. 그리고 북한은 원래 그런 능력이 없죠. 안 되죠. 그리고 그나마 좀 믿음직스러운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왜? 거기 때리고 나서 미국이 지금 이란산 원유 제재 풀었거든. 이란은 지금 러시아는 땡큐지 이 상황이. 이란산 원유가 그쪽 못 간다고? 근데 우리 거 지금 수출할 수 있게 됐어. 그러니까 푸틴 요즘에 안 팔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란을 도와주지 않아요. 자기 혼자 동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쟁이 과연 성립할 것인가 이런 걸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거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길게 좀 역사적인 부분이랑 이런 현재 상황을 쭉 설명드렸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랑은 얘기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 이제 미국이 이번에 트럼프가 파병 와라 도와달라 했는데 유럽이 지금 군을 못 보내잖아요. 그 이유가 왠지 아세요? 동쪽에서 지금 러시아 올라오고 있거든. 러우 전쟁 안 끝났거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나설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미국은 당연히 그러면 관련돼 있는 한국이랑 뭐 일본 니들이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일단 그리고 이거 상황을 바라보면요. 그렇게 걱정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너무 많은 소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시장이 이 전쟁에 적응을 언제 하는지가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정도면 지겨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겨워. 딱 이 느낌으로 딱 심리가 넘어가는 시점이 있는데 그게 언제인지가 관건이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 달이면 끝나요. 한 달이면 적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의 이제 끝물에 다가서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3월 달은 혹시나 이 이슈로 시장이 밀리고 지수가 밀리면은 무조건 매수전략 하시라고 제 의견을 드리는 게 거기서 시작된 저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들은 사실 많이들 막 이야기들 해주시는데 이 매도하는 전략이나 이 매도에 관련된 건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만의 좀 매도 전략이나 노하우, 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저요.
저는 딱 두 가지 케이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들어갈 때 매수하실 때 이제 그 회사의 성장성이나 아니면 목표 주가를 이렇게 저 나름이 저는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정해요. 그리고 목표 주가가 달성이 되고 됐을 때는 제가 회사에 전화를 해요. 주담이랑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 더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업사이드가 없고 이쯤에서 그냥 끝나겠다 싶으면은 그리고 이제 그때 기술적인 부분도 보죠. 뭐 거래량이 터졌는지 수급이 어떤지를 이제 전 그때 보고 이제 매도를 하되 분할로 매도를 해요. 뭐 한 3분의 1 매도하고 뭐 이거 가지고 내가 공부해 놓은 다른 기업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운용을 하거든요. 그거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주담이랑 통화했거나 회사 측과 뭔가 이제 소통이 있었거나 회사에서 뭔가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사실과 다를 때 저는 그런 경우에는 가차 없이 손절합니다. 그 회사는 투자할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손절하고, 그리고 그 회사는 다시는 매수매도를 안 해요. 왜? 투자자한테 신뢰를 잃은 회사이기 때문에 다시는 투자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요거를 설명드리면 개인 투자자분들, 일반 투자하신 지 진짜 10년 안쪽 되신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 너무 어렵다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차트를 공부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제 기업 분석하는 거를 먼저 공부하시고 재무제표를 보실 줄 아는 것들,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들을 우리가 가려서 볼 줄 아는 것들, 이런 시각을 좀 가지시라고 제가 보통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이제 뭐 강의 사업 같은 것도 저도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강의도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매달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각이 좀 많이 필요해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좀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제가 우리 경제원탑에서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4만 원대, 5만 원대 되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리플이 좋지 않았어요. 삼성전자 따위가 이런 리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 4만 원대, 5만 원대 매수하신 분들은 주가 거의 4배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당장 너무 이미지가 안 좋고 너무 숫자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요,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기르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제가 진행하는 강연에서 많이 오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트도 중요하지만 기업 분석하는 법을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재무제표 분석하는 법 책들 되게 많아요.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된다라는 좀 팁을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유가 변동이 엄청난 현재 원전이 대안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대표님은 이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래서 이게 참 제가 되게 존경하는 선배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원전 사업을 하시다가 예전에 이제 탈원전 하면서 그때 그 선배님도 거의 파산하셨죠, 집이. 참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바이든 이런 기조들, 뭐 친환경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탈원전이 그걸 했었어야 됐나? 굳이 이런 생각 사실 되게 많이 하고 잘했거든요. 우리나라 원전 잘해요. 원전 관련 기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원천 기술을 뭐 물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원천 기술이 한두 개씩 나오고 있거든요. 되게 잘하는 업종이었어요. 근데 그걸 죽여놓은 것 자체가 전 진짜 지금 생각해도 참 잘못된 선택이었고 참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오히려 더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AI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전기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어쨌든 전기를 빨리 뽑아야 되니까 원전은 이제 그만큼 효율적으로 많은 양의 전기를 뽑아낼 수 있는 발전은 없잖아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렇게 하면 또 그 혹자는 누군가 그러겠죠. 이렇게 될 거 누가 알았냐 이렇게 하겠지만 전기는 항상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전에 80년대 90년대 쓰던 전기랑 지금 전기랑은 다른 것처럼 앞으로 20-30년 후에는 전기가 더 많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원전에 대한 필요성은 더 올라갈 건 눈에 떠도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풍력을 한다, 뭐 태양광을 한다? 우리나라 땅덩어리 생각해 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나라가 무슨 태양열이나 풍력을 해요. 미국같이 중국같이 땅덩어리 넓어가지고 산 하나 다 파가지고 이제 해야 그게 되는 거지. 판넬을 어디다 설치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색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결정하는 것들이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풍력 발전 지금 제주도 가보면 있긴 있거든요. 거기다가 쫙 풍력 발전 설립하잖아요. 거기는 주민들 되게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바다에 그런 거 있으면요, 몇 개 있으면 그래도 와 이러지, 다다다다다 있어 보면요 좋지 않아요. 그 좀 멀리 나가서 한다? 그럼 좀 우리나라는 바로 옆에 중국 있고 일본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는 이런 친환경 에너지가요 안 맞아요. 근데 원전도 사실은 이게 원전은 어쩔 수 없이 해안가에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참 이제 땅이 좁기 때문에 참 이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산업은 쉽지는 않아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걸 굳이 없애거나 죽이거나 폐쇄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뭐 중동 전쟁의 영향 이걸 넘어가지고 어쨌든 앞으로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원전 대안 당연히 되죠.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되죠. 그리고 풍력도 대안될 수 있고 태양광도 대안이 될 수 있고. 근데 지금 태양광 잘 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들이 몇 개가 있냐고요. 미국도 보시면 사막 거기다가 판넬 쫙 깔아버리잖아요. 중국도 그 보셨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자연을 살려야 되는 우리나라에 산 하나 다 깎아가지고 태양광 판넬 설치하는 게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나라는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과 에너지와는 그렇게 참 동떨어져 있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원전이고 기술을 파는 거였는데 이건 안 돼서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뭐 원전 이용률 80% 수준까지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분산형 안보 인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장단은 다 있어요. 원전은 효율성 있게 뽑아낼 이제 전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지만
위험하죠. 한번 터지면 굉장히 데미지가 크죠. 그리고 짓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이에 반해 태양광이랑 풍력은 그냥 깔면 돼요. 오래 걸리진 않아요. 하지만 나오는 에너지 양은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면적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참 걱정이긴 해요. 네, 걱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뭐 대안은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테라파워의 차세대 원자로 나트륨에 대한 건설 허가로 K원전 관련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쨌든 뭐 잘하는 기업들이죠. 뭐 SK이노베이션이나 아니면 뭐 투자이너빌리티 뭐 이런 기업들이 보통 이제 앞서 나갈 수 있고요. 근데 원전 관련주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대형주 말고는 별로 실적이 안 나와요. 다 죽여놨죠. 중소기업을 다 죽여놨잖아요. 새로 사업하면 시작해보자 해도 우리나라에서 사업하기 되게 힘들 것이고 해외에 나가서 하고 싶을 것이고 참 그런 뭔가 딜레마에 빠져있는 업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뭐 최근에 이런 원자로의 나트륨 관련 이런 내용들도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기술력을 또 입증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어느 방향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원전주들은 투자의 가치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MSCI 코리아 인덱스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올해 13조 원 규모의 신규 수주를 좀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일단 뭐 저는 예전부터도 이제 원전 관련주 물어보시면 중소형주를 되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사실 중소형주가 숫자가 찍히는 걸 우리가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건 없다. 그래서 오히려 당분간 그냥 올해만큼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일단 먼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중소형 기업들도 되게 좋은 기업들이 많았는데 탈원전을 하면서 많은 기간을 잃었죠. 그게 돌아오기까지는 저는 빨라야 올해 하반기, 올해 4분기 이 정도가 될 거라 보고 있어가지고 만일 원전 중소형주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투자 기간을 좀 길게 보셔야 돼요. 최소한 저는 최소 6개월 아니면 1년 보시기가 적절하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사실 원전 관련 중소형주를 지금 들어간다라고 하기에는 반도체나 2차전지의 매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쪽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는. 그래서 굳이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대형 이 원전 관련 기업들 하실 거 아니면은 중소형주를 지금 하시는 거는 투자 금액이 크신 분들은 하셔도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투자 금액이 진짜 1억대 안쪽 되시는 분들은 중소형주에 지금 투자한다는 거는 이 시간을 꽤나 날리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안 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이제 순매도세가 조금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조선주를 좀 눈여겨보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조선주의 강세가 좀 지속될 거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근데 오늘 새벽에 이 LNG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왔잖아요. 단기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도 조선주가 어떤지는 일단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지금 주가 보니까. 근데 일단 조선주. 어쨌든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업종은 맞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MSCI 코리아 인덱스를 자꾸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려면 이제 벤치마크 지수가 있어야 되는데 조선주는 아직까지 MSCI 코리아 인덱스에 없어요. 들어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주는 지금 매수를 해놓고 이것도 앞에 제가 원전주랑 똑같아요. 컨셉은 원전주, 중소형주랑 컨셉이 똑같습니다. 좀 묶어가지고 길게 갈 수 있다라고 하시면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딱 매수의 이 타이밍을 잡을 때는 반도체 혹은 2차전지가 좀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조선 쪽을 지금 매수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시간이 아까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전 상관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뭐 조선주 매력이요. 이걸 말씀드릴게요. 그럼 조선주를 언제부터 투자하면 안 될까요? 이걸 답을 드릴게요. 미국이 중국에 제재 풀어주면요. 지금 사실 미국이 중국에 제재를 걸어줌으로써 우리나라가 되게 반사이익을 많이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조선 쪽 제재를 풀어준다. 그럼 저는 다시 원자리로 돌아갈 거라 봐요. 조선은 중국의 이 생산력을 참 이겨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LNG 선박, 이제 친환경 선박 쪽에는 우리나라가 또 기술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이 선박 관련주들은 그래도 좀 괜찮겠지만 일반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일반 선박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 어마무시한 이 노동력을 이용한 공급은 참 이기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중국이랑 미국이랑 좀 이제 사이가 좀 괜찮아져서 이 조선 쪽에 대한 제재를 풀어준다. 이러면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차라리. 또한 천궁2의 활약으로 이제 방산주도 좀 강세가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단기적인 상승으로 좀 봐야 될까요? 근데 방산주를 보는 시각은 좀 달라져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처음 주식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고 단타 열심히 하던 2000년도 초반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당시에는 북한에서 막 미사일 쐈다 이러면은 갑자기 이 전쟁 관련주들이 튀었거든요. 방산주들이 튀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서 되게 웃긴 거는 가만히 있다가 시장은 확 들어주는데 방산주만 딱 튀면 그제서야 이제 기사를 찾죠. 야, 북한에 뭐 쐈어? 이렇게 하는 거죠. 나중에 속보로 부산, 뭐 동해상에 뭐 미사일 발사, 뭐 위성 발사 이런 거 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때 당시에는 참 방산주가 테마성이 강했죠. 근데 최근에는 지금 우리나라 MSCI 코리아 인덱스 탑 10에도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이 이제 들어있지만 방산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사업이에요. 중요한 산업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방산이 굉장히 퀄리티가 있었는데 알려지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나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알려지지 않으면 손님이 안 찾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계기가 됐던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죠. 유럽에다가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팔았죠. 근데 미국도 하고 유럽도 하지만 납기를 이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맞출 수 있는 거의 전 장담하는데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닌가, 그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나고,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국민성 자체가 이 약속, 납기일 뭐 이런 거 늦추는 건 용납을 못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소문이 났고, 그때는 이제 이 무대가 유럽이었는데 지금은 중동으로 오면서 중동 쪽에서 그렇게 좋아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원래 우리나라랑 친하잖아요. 천군 그렇게 사갔고요. 한번 뜰 때마다 비행기 뭐 거의 한 10억 가까이 든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인기가 많죠. 게다가 또 사가서 썼어. 너무 좋아. 저쪽 이제 이란이 쓰고 있는 중국산 레이더는 작동도 안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미리 가서 다 요격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사우디의 무기판 1화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나라는 되게 겸손해요. 뭐 한 사정거리, 예를 들어서 사정거리 뭐 한 500m까지도 우리는 충분히 높은 확률로 이제 저격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 100m, 150m로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도 왜 한 200m 정도 괜찮아 이러고 사갔어요. 그 싸보니까 아니야. 야, 이거 300도 괜찮고 400도 괜찮고 500도 괜찮아. 그래서 야, 한국 어떻게 된 거냐? 니들이 얘기한 것보다 스펙이 더 좋잖아.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소문이 다 나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중동 쪽은, 유럽 쪽은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전쟁이 발생하지만 저희 거의 안 나죠. 근데 이제 중동은 항상 전쟁을 해요. 얘들은 항상 싸워요. 이스라엘이란 맨날 싸워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동 쪽에 대한 무기 수요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걸 너무 좋아해요. 아랍에미리트는 우리나라 거 거의 쓸어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산 기업들의 중동 쪽의 어떤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동 쪽에서 잠깐 좀 TMI를 좀 말씀드리면 중동 쪽도 지금 이제 이 정세가 개편되고 있는 거 아시죠? 원래 사이 되게 안 좋았던 이스라엘이랑 사우디가 둘이가 지금 같이 경제 협의체를 만들고 있어요. 왜? 그런 것들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방산주는 예전에는 테마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경기 방어주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먹여 살 수 있는 되게 좋은 산업군이고 실제로 MSCI 코리아 인덱스 탑 10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들어갈 정도로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방산 이 산업의 퀄리티는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님의 포트폴리오 전략이 좀 궁금한데요. 현재 같이 불안한 시기에 현금 1억이 있다면 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1억이요? 뭐 저는 지금 최근에 이제 현금 한 10% 정도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했지만 저는 3월 달에 현금 10% 다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3월 달에 현금을 그냥 분할로 매수하셔가지고 다 쓰신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반도체 2차전지 2개에서 5천만 원 가죠. 반도체 2차전지에서 2,500만 원씩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동차, 로봇, 현대차 안 살 수가 없어요. 현대차도 괜찮다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대차 좀 퀄리티 있게 좀 보고 있고요. 2차 전지는 뭐 아까 제가 이제 퍼센티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도체랑 2차 전지 50%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비중 한 15% 정도. 그럼 이제 한 지금 65% 정도 됐죠? 그리고 나머지 35%는 방산 쪽, 로봇 이렇게 하시죠. 50%는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나머지 50%는 이렇게 가죠. 방산, 로봇 그리고 지금 조금 괜찮아 보이는 거 매수 한번 해보실 만한 거 바이오 제약 그리고 나머지 20% 전부 다도 괜찮고 아니면은 10% 괜찮고 코덱스 뭐 이거는 ETF니까 코덱스 코스닥 ETF가 있어요. 기왕이면 상위권 ETF 있죠. 예를 들어서 뭐 150 레버리지 이런 상품들 그거 한 10%에서 20% 코스닥 안쪽에 베팅한 ETF 전 이렇게 하면은 아마 올 하반기에 되게 재밌지 않을까 계좌를 보면 아마 즐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주는 어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반도체 외에 또 좋게 보시는 섹터는 어디라고 보시나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반도체가 청바지 회사라는 또 비유들을 많이 하죠. 골드러시 시대에 누가 돈을 버느냐 그러니까 황금을 캐느냐라기보다는 청바지를 입는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누가 돈을 버느냐라기보다는 AI를 이제 돌리기 위해서 하드웨어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청바지 회사에 이제 비유를 하는 건데 저는 그것이 이제 전력 인프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력 인프라가 계속해서 반도체가 됐던 AI 데이터 센터가 됐던 아니면 기타 다른 어떠한 기타 등등이 됐던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로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거는 뭐 전쟁이 터지어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전력 인프라가 워낙 노후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AI 모멘텀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모멘텀이 충분히 살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라면 저는 AI와 관련돼서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와 관련해서 전력 인프라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코스닥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코스닥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스닥에 이제 그 액티브 ETF가 나왔는데 저는 이건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다라고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정부가 코스닥을 1부와 2부로 이제 나누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느끼고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라고 판단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세요. 아직까지. 물론 이제 그 얘기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액티브 ETF는 내가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 종목 분석이 좀 어렵다라든지 아니면 접근이 어려운 분들에게 매우 훌륭한 대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에 지금 이제 4개의 액티브 ETF가 나와 있는데 이들이 수익률 경쟁을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서 향후에 고객들을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노력들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것을 또 보는 관전 포인트도 상당히 즐거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 1부와 2부로 나눈다라는 것은 우리가 1부는 우량 종목, 2부는 좀 비우량 종목이지만 이거 나의 어떤 선호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코스닥을 좀 안정적으로 보고 싶다. 코스피 못지않게 그럼 1부 리그를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2부 리그는 나는 조금 리스크를 떠안았지만 여기서 스타가 나오면 큰 돈을 벌 수 기회를 찾고 싶어 라고 하면 코스닥 ETF 2부를 들어가는 거죠. 2부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거기서 정말 보석 같은 종목 같은 경우 높은 수익률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는 거죠. 따라서 내가 진짜 뭐 공격적인 투자자다라고 하면 시장을 구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되고 내가 보수적인 투자자다라고 하면 또 시장을 구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도 간접 투자 상품 시대가 열렸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내가 시장의 내 성향과 내 자금 사정에 맞춰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을 정부가 선을 그어놨다라고 보면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코스닥에 대한 정부의 어떤 정책 매우 잘 방향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호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단순히 무조건 제약바이오 2차전지만 바라보던 시대에서 이제는 다양한 종목들을 발굴하는 재미,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들이 발굴한 것을 지켜보는 재미 이런 것들도 현재 더해지고 있지 않은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코스닥 액티브 ETF로 말씀 주신 스타가 된 분야는 어떤 분야들이 있었을까요? 아직은 우리가 뭐 일부 뭐 S전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하지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얼마만큼 국가 퍼포먼스가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한 반년은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ETF 종목 따라 사기입니다. ETF를 내가 가입해가지고 운영 보고서에 따라서 따라 사는 것은 저는 이게 선행 매매가 아니라 후행 매매거든요. 이거 뭐 충분히 뭐 법적으로 금지된 건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사고 내가 따라 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코스피의 ETF가 나왔을 때도 이런 행태가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 될 거다라고 봤는데 지금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걸 좀 따라 산다라는 것이 앞에 산 사람이 언제 팔지도 모르는 거고 어떤 그 액션을 취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얼마까지 보유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이디어로서는 좋아 보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떨어진다. 이 점도 저희 경제원탑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아울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시브 ETF와 액티브 ETF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 차이점이죠. 우리가 이제 패시브는 무조건 시총 단으로 넣는 거고 액티브니까 여기서 이제 종목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스타 종목을 이제 따라 사겠다라는 개념인데 별로 해보십시오. 쉽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그러면 그 액티브 ETF를 사는 게 괜찮은 전략이라고 또 보시나요? 그렇죠. 액티브 ETF를 사야 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1,000만 원을 해서 10% 수익이 났는데 1,000만 원 중에서 똘똘한 종목 하나 해서 상한가 한번 먹으면 그보다 더 좋은 수익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절대 그거 쉽지 않습니다. 2차 전지 그리고 ESS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새로 이제 전력 인프라 그리고 에너지 쪽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ESS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 EV, 그러니까 전기차용에서 ESS 로봇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하는 단계인데 지금 이제 ESS와 관련해서 우리가 빠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에 많은 기업들이 ESS에 따른 흑자 전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차 전지 업계가 못 올라갔던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익이 잘 안 나는 부분들이지 않았습니까? 기대감이 컸었는데 뭐 캐즘을 극복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상태에서 계속 적자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못 올라갔죠. 그러다 최근에 물론 지수가 리바운드하면서 같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목에 차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뚫고 갈 수 있는 것은 결국 흑자 전환이고 역할을 ESS가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ESS로 라인을 전환시키고 있고 ESS가 이제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들이 증권가의 리포트를 통해서 공통된 확인된 점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점을 무척 예의주시하셔야 돼요. 근데 일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로봇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퍼포먼스를 보일 정도의 수량이라든지 시장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ESS와 관련된 퍼포먼스 여기에서 얼마큼 빠르게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로봇과 관련된 것에서 삼성 SDI가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삼성 SDI의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 SDI가 이제 로봇과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2016년 하반기부터 양산하겠다라고 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로봇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기대감이 크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대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도 2018년에 공장에 투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아직까지 이제 본격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EV 10,000대 정도 분량이 로봇에 대략 한 20만에서 30만 대 정도 분량 들어가는 양이거든요. 전기차를 10,000대 파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로봇 20에서 30만 대 파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규모의 경제라든지 활성화되는 것은 2030년을 좀 넘어서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나. 지금은 좀 너무 빠르다. 아직까지 로봇이 지금 우리가 시제품 정도 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범용적으로 쓰일 단계까지 가려면 그래야 배터리가 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EV차랑 똑같습니다. 지금 몇 대 돌아다닌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자동차가 EV로 바뀌고 모든 공장에 사람이 빠지고 로봇이 들어간다라고 보는 시각과 똑같습니다. 이건 분명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긴 호흡으로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ESS 관련주 중에 LG에너지솔루션도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의 움직임이 상당히 둔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덩치가 너무 커요.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흑자 전환되는 시기가 SDI보다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SDI가 먼저 빠르고 그다음에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도 중국의 로봇 회사들로부터 의향서를 받아서 그 전고체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관심은 SDI 쪽에 좀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다른 관점이다. 지금은 차트를 좀 보셔야 돼요. 차트가 SDI 차트가 훨씬 더 이쁩니다. LG엔솔 차트보다 SDI 차트가 훨씬 더 윗단에 부담이 없다라는 수준에 있어서 보면 조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재주들 움직임도 상당히 탄력적인데 소재주들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소재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많이 개선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서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이익도 전환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ESS가 됐던 뭐가 됐던 이제 매출이 늘어날 걸로 보기 때문에 분위기는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소재에 대한 부분도 규모의 경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먼저 SDI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방원전 그리고 이전 주도주들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결국 실적이 증명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쟁 전과 전쟁 후가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쟁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는 아무래도 기대감과 이익이 같이 갔죠. 근데 이제는 서두에도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이제는 확실한 걸 찾는 것 같아요. 이익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이 안 나면 그리고 이익이 얼마큼 빨리 개선되느냐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원전 같은 경우 아직은 좀 기대감이 크죠. 여러 가지 물론 전쟁이 터지면서 새로운 전력원에 대한 기대감도 높죠. 이건 기대감이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도 다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익단에 달려있다. 지금은 조방 원전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한 카테고리가 아니라 그중에서 이익이 나는 기업과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의 차별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반도체 이후에 조방원을 바라보는, 반도체는 이익 모멘텀이 살아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반도체가 가는데 왜 조방원전은 못 가요? 라는 거죠. 근데 조방원전은 2025년도에 많이 왔어요. 많이 온 상태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얼마만큼 이익을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이제 저는 그것이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를 하지만
매수를 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매수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승 사이클이 꺾였다라고 보시나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고객 예탁금도 풍부한 상태고 지수가 또 올라가는 어떤 부분들이고 이익률이 좀 꺾인 것이지 이익은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트렌드가 꺾였다라고 볼 수 있는 요지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올 하반기로 가면서 그런 기업들이 조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에 따른 지수 변동성, 그리고 2026년에 증권사들이 상고 하저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높음, 물론 전쟁이라는 변수는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때 낮음인데, 그러면서 조금 상승 추세가 꺾이는 신호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신호가 나온다라면 제가 주기적으로 나오면서 그 신호는 또 그때 가서 발빠르게 말씀을 좀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외에 2분기 그리고 4월에 좀 괜찮게 보시는 섹터는 어디라고 보시나요? 결국 실적 시즌에 달려 있어요. 이거는 좀, 근데 한 가지 우리가 힌트를 얻는 것을 보면 현금 비중을 제가 30% 가져가라 그랬잖아요. 현금 비중을 30% 가져가는 게 2월 초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월 초순에 2월 2일 날 케빈 씨가 임명되면서 변동성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이드카가 막 발동되고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되고 했는데 의외의 종목들이 치고 갔어요. 의외의 종목들이 막 20% 30%씩 치고 갔어요. 그게 뭐냐면 실적가 작년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했던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종목 말고 지금까지 다뤘던 업종 말고 의외의 업종에서 스타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단기간에 하루 만에 끝날 것이 아니라 뭐 일주일이 됐던 뭐 2, 3일이 됐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안다라면 당연히 저도 들어가죠. 당연히 돈 벌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내일자 신문을 바라보는 건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팍 실적에서 튀어나온다. 그러면 따라가셔도 됩니다. 그런 것들이 팍 튀어올랐을 때 그런 것들을 스윙 전략으로 하면서 그 대신 반도체 50%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적절하게 현금을 통해서 조금 지켜봐야 된다. 아무래도 수출 기업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게임 엔터들 상당히 조금 안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화장품, 그 다음에 식음료, 여행 섹터 별로 안 좋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의외로 실적이 잘 나온다라면 거기서 스타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석유화학 업종에서 스타가 나올 가능성도 있죠. 의외로 그런 부분들을 잘 예의주시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증시가 오르는 종목보다 빠지는 종목이 월등히 많은데 어떻게 오르는 종목을 고를 수 있을지 대표님만의 노하우를 좀 알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지금 쉽니다. 이럴 때는 뭐 저라고 용 쓰는 재주 없어요. 그거는 뭐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매번 올라가는 종목만 매매하는 것처럼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은 주도주를 움켜쥐고 있고요. 적절하게 포트폴리오 구사하고 그 다음에 절대 레버리지 일으키지 않고 시장을 관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을 꽉 쥐고 있고 이런 상태를 유지를 하다가 시장의 방향을 전환할 때 현재 움직이는 거죠. 제가 종종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영화 강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조폭 영화인데요. 거기서 보면 서로 간에 이제 세력 간의 이제 싸움을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막 내부적으로 이제 시끄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형이 동생이 이제 그 무리에 섞여서 그 싸움을 하려고 하니까 태풍 불 때는 바다 나가는 거 아니다. 라는 영화 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맞받아치죠. 우리가 언제 일기예보 보고 바다 나갔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비극적으로 끝나는 건데 지금은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 거죠. 전쟁 상황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뭐 주식을 하다 보면 매일 무엇이 올라갈 것만 보다 보니까 일기예보 안 보는 거예요. 그냥 계속 뭐 살까 하다 보면 근데 지금 일기예보가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정말 바다 나가는 거 아닙니다. 바다가 잠잠해지고 나가서 고기를 잡아도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절대적인 조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서두르실 필요가 없고요. 밀릴 때마다 산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조급하게 특히 이제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포모에 빠지는 거죠. 작년에 옆에 있는 누구는 얼마를 벌었는데 나도 빨리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내 계좌는 박살납니다. 남이 30%를 벌던 100%를 벌던 그것도 확인된 거 아니잖아요. 약간의 뻥도 있겠죠. 내가 5% 10% 벌면 어떻습니까? 충분한 겁니다. 거기에 지금은 집중하세요. 오롯이 지금은 내가 얼마 벌 것인가에 집중해야지 남이 얼마 벌었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면 계좌가 그 순간 박살이 나버린다. 앞으로 좋은 게 옵니다. 분명 오니까 그 기회를 잘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억 원이 있다면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상태라면 뭐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50%는 반도체입니다. 30%는 삼성전자가 됐던 하이닉스가 됐던 뭐 삼성전자가 주로 좋겠죠. 그다음에 20%는 반도체 소부장. 그다음에 10%씩은 뭐 조방 원전 중에 10%씩 갖고 두 섹터만 사는 거죠. 조선이 됐던
방산이 됐던 이렇게 두 개, 남은 30%는 현금입니다. 현금 비중을 이렇게 높이면서 깔끔하게 지금 가는 거죠. 하루는 뭐가 올라가고 하루는 뭐가 올라가고 따라다니시다가는 이두저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명확히 기준을 지키고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인터뷰에서 코스닥 중심의 투자를 하라고 조언을 주셨었는데요. 현재 코스닥 시장 흐름 어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초 들어서 이란과의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금융시장이 출렁였죠. 그러면 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종합지수의 고점은 6,300포인트였고요. 지금 현재 종합주가 지수는 5,800포인트입니다. 대략 한 8%가 고점 대비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말 공이 종합지수와 같이 올라갔죠. 1,190포인트였고요.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의 상황은 1150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코스닥은 한 3% 조정받고 있고요. 현재 고점 대비해서 거래소 시장은 8% 정도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때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워낙 변동성 큰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반응하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이 여전히 좋은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인식하실 수 있겠지만, 단순 지수 흐름에 대한 내용만을 놓고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이 3월 들어서 비교적 견조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난 2월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에는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셔야 되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셔서 그냥 바이앤홀딩으로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적정 수준 20-30% 수익률을 내고 다시 매수하는,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관점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략적 방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코스닥 액티브 ETF가 출시되면서 거기에 또 많은 자금이 좀 몰렸는데 좀 주목할 만한 종목이나 섹터군들이 있을까요? 액티브 ETF, 패시브 ETF, 기존에 코스닥 시장을 대상으로 한 ETF는 여러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패시브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용어적인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시장에 대한 부분과 종목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패시브 ETF는요, 말 그대로 우리가 펀드하고 비슷합니다. 돈이 들어오면 그 돈만큼 그대로 처음에 구성된 종목들을 사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어떠한 역동적인 매니저의 개입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스닥 액티브 ETF라고 하는 상품이 최초로 출시가 됐죠.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없었어요. 액티브는 펀드 매니저의 운용에 있어서 종목 교체를 수시로 진행하면서 수익률을 추종하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액티브 ETF에 대해서는 관심도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최근 이제 삼성에서도 나오고 여러 금융기관을 통해서 코스닥 ETF에 대한 상품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죠. 3월 10일 시작으로 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상한 점 하나 못 느끼셨나 모르겠습니다. ETF가 출시가 되면 ETF를 통해서 주식을 사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현상들은 그렇게 눈에 띌 만큼 움직이지 않다라는 점 많이 의아한 내용으로 판단하실 겁니다. 이거는 상품의 구조적인 문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드릴게요. 우리가 많이 가입하는 펀드 있지 않습니까? 펀드는 고객으로부터 최초에 서로 간에 약정된 내용이 있어요. 나는 반도체 펀드라고 해서 A, B, C, D, E 종목을 비중에 따라서 나는 편입을 할 거다라고 처음에 최초 상품 설계를 통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고객이 특정 일에 월급날에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납입을 하면 그 돈을 모아서 최초의 약정서에 기입된 내용의 종목들의 비중대로 그대로 삽니다. 펀드는. 그래서 쉽게 말해서 펀드는 특정 요일에 특정 일에 돈이 들어오면 주식을 삽니다. 그러니까 펀드를 많이 가입하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돈이 들어오면 주식을 사기 때문에. ETF는 다릅니다. ETF는요, 최초에 금융기관이 바스켓을 딱 구성을 해서 무슨 종목을 해서 먼저 삽니다. 그리고 주식을 먼저 빌리거나 사거나 합니다. 주로 많이 빌려요. 시장에서 사면 주가의 반응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관이나 특정 집단으로부터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해서 대차를 합니다. 빌려서 이 바스켓에 ETF 상품을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상품이 출시가 되죠. 그러면 바스켓에 있는 상품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격을 매겨서 하나의 새로운 가격화된 ETF 상품을 우리가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개인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100% 다 매수죠. 그러면 호가를 제공하는 LP라고 하는 기관에서는 개인의 ETF 상품 매수가 들어오면 이 금액만큼 시장에서 매도를 해서 해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펀드는 운용보수와 성과보수를 받죠. 고객으로부터. ETF는 개인이 산 ETF 금액과 시장에 내가 해지를 한 금액과 이 공차가 나의 수익입니다. 일종 공차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ETF를 최초에 출시하고 ETF를 매수를 하고 ETF를 계속 방송에서 들었는데 왜 ETF가 출시되는 날 주가가 빠지지? 왜 당분간의 움직임이 안 나타나지? 이거는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움직이느냐? 우리가 최근에 경험하셨잖아요. 언제? 25년 9월에 방산 ETF가
엄청나게 출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국내 해외. 한화 플러스 방산이라는 ETF 상품이 지난해 9월 즈음에 굉장히 큰 규모로 출시가 됐습니다. 이때 출시가 되고 나서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출시 이전에 바스켓에 담는 과정에서 주가가 좀 올라갔어요. 출시되고 나서 주가가 빠졌어요. 한 열흘 정도. 일주일에 열흘 정도. 그리고 나서 스무스하게 올라갑니다. 주가가 이후에 코스닥 시장에서 움직임은 우리가 기존에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 한번 움직일 때 10%, 15%씩 막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앞으로는 ETF가 제어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10%, 20%씩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산주에서 지난해 경험하셨다시피 방향성을 가지면 3%, 2%, 3% 이런 식으로 2, 3, 4 소프트하게 움직이는 형태로 상승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스닥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흐름들이 나타나는데요. 과거처럼 시원시원만할 수는 없는데 좀 안정적으로 흐름이 진행되어지는 현상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측면이고요. ETF 구조와 펀드 구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지금 ETF가 출시됐고 흥행이 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출렁임의 과정이 나타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한 이해도로에 앞으로 전략을 세우시고 주식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ETF 상품의 기본적인 그 종목들은 펀드도 마찬가지지만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먼저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에서 이제 교체를 하고 변경을 하죠. 액티브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시총 상위단에 10종목, 20종목, 30종목 지금 150개 종목 내에서 고른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10개 내 종목에서의 구성도를 말씀을 드렸었죠. 시총 10개 코스닥 종목 10개 중에서 6개는 바이오고요. 2개는 2차전지입니다. 시총 1, 2위가 2차전지고요. 로봇이 한 종목, 소부장이 한 종목, 그 다음에 미용기기가 한 종목 있습니다. 요게 10개 종목이고요. 150개 내에서 편성을 계속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펀드 매니저 운용 능력에 따라서 계속 변경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 2차 전지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떠한 분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떠한 일부 분들은 그동안 3년 고생했는데 이제 수익으로 돌아섰고 한번 이제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러한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차전지 업종에서 대장주, 대표주, 리딩 컴퍼니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에코프로이지 않습니까? 에코프로가 액분을 해서 지금은 23년 8월 가격이 30만 원입니다. 기존에 150만 원이었죠. 5분의 1 액면 분할을 해서 가격이 줄어들고 그 주수는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차피 조삼모사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30만 원의 고점을 23년 8월에 찍어줬고요. 이게 지난해 6월에 4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뭐 거의 10분의 1토막 가까이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엄청난 하락률이었죠. 이게 최근 19만 원 찍고요. 지금 제 기억으로 한 18만 원 전후 가격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0만 원 고점에서 우리가 저점을 바라보는 측면도 있지만 4만 원 찍고 19만 원 찍고 지금 15, 16 내에서 움직이면 어느 정도 반등은 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저 고점을 생각하니까 30만 원에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갔던 과거의 피날레 구간에서의 최고점을 판단해 보니 지금 주가가 싸 보이긴 하나 저점 대비 상승률 자체도 한 4배, 3배 반 정도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의 2차전지에 투자되어진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손실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 또는 수익을 돌아선 분들이 많이 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에코프로는 주가 상황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반면에 나머지 몇몇의 종목들은 또 안 간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외주들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2차전지에 대해서 우리 PD가 얘기를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2차전지의 전략적 방법에 대한 앞으로 대응적 차원까지 제가 쭉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학습 효과, 기존의 투자 습관에 대해서 주시장은 변화하면 그 변화에 항상 바꾸어줘야 됩니다. 다른 얘기를 잠깐 세면 과거에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를 돌파했을 때가 있어요. 과거 최초로 돌파했을 때 이때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알고리즘 매매, 기계로 매매하는 시스템들이 2000 이하에서 굉장히 흥행했었거든요. 전국에 한 300개 정도 되는 이 시스템들이 운용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정 수준에 올라오면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런 기계가 매매하는 형태의 시스템 트레이딩들이 굉장히 호황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00을 돌파하고 2200이 되고 2500이 되는 그동안 알고리즘 내에 들어가지 않았던 지수 영역으로 주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시스템들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박살이 나 버렸어요. 왜냐하면 처음 판단되는 지수 영역이다 보니 시스템이 적재적소에서 효율적 의사결정을 못 내리는 거죠. 그래서 200~300개가 되던 시스템들이 뭐 한 20~30개로 10분의 1로 손실을 봐서 다 퇴출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는 새로운 가격으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측면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차전지는 기존에 학습화된 그 주가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한번 치고 올라가면 급등한다. 한번 탄력받으면 쭉 간다라는 기본적인 주가에 대한 움직임의 감을 가지고 대부분 투자하실 겁니다. 제가 사고팔고 말씀을 드렸는데 2차전지에 딱 적용되어서 판단하시면 되는 올해의 2차전지에 대한 접근도의 내용이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대표 종목이 에코프로이다 보니까 에코프로의 최근 주가 상황에서 어떻게 변천하고 변화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30만 원, 40만 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4만 원에서 고점 9, 고점 9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만 원에서 바닥 찍고요. 10만 원까지 갔습니다. 10만 원 갔던 주식이 7만 원 내려왔다가 12만 원 왔습니다. 12만 원 왔던 종목이 9만 원 내려왔다가요. 16만 원 왔습니다. 16만 원 왔던 종목이 12만 원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19만 원까지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이런 현상에서의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4만 원 찍었으면 20만 원까지 그냥 숨도 안 쉬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10만 원, 12만 원, 16만 원, 19만 원 이 고점들을 찍는 과정에서 20, 30%씩 하락하고 또 20, 30%씩 올라갔죠. 그러면 이러한 주가 상황에서 흐름이 최근 내에서만 움직이는 현상으로 인식하시기보다는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화에서의 주가가 계속 올랐다 내려가고 고점을 이어보면 상승률 자체는 한 20%밖에 크지 않아요. 하지만 고점과 저점의 진폭의 가격 차를 보게 되면 5, 60%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차전지에 대한 투자로의 접근은 과거의 생각대로 사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 급등 나올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관점보다는 올라갔다가 제자리 근처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고점은 그렇게 크게 상향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지만 진폭은 커지는 형상으로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해서 접근도로의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궁극으로는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앞서 시간에 앞으로의 전망치와 흐름도로를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도 마찬가지로 이전 고점, 그러니까 에코프로 기준으로 해서 23년 8월에 30만 원 기본적으로 돌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이 관점으로 앞으로 돌파 전 단계까지는 이러한 주가 상황에서 흐름들이 계속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말씀 주셨으니까 또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포스코 그룹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포스코 그룹주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23년도에 에코프로 관련주들도 대흥행이었지만 이 당시에 포스코 관련주들도 굉장히 선호도가 높았던 종목으로 그룹사가 함께 움직였던 거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좀 바뀌었어요. 지금은 어떤 의미로 바뀌었냐면 포스코 그룹 대표적인 한 4종목에 대한 흐름도와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포스코 홀딩스 이제 지주사죠. 이 포스코 홀딩스는 2차 전지 업황과 주가가 연동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철강 업종의 본연의 사업에 반응하는 주가 상황으로 연동되어져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2차 전지 다른 업종의 종목들에 비해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죠. 저점 대비해서 판단하면 20만 원에서 40만 원 2배 정도 올랐지만 다른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이 3배, 4배 올라간 거에 비하면 굉장히 무겁게 움직여요. 철강업의 본연의 흐름에 맞추어져 진행된다는 겁니다. 이 포스코 그룹의 포스코 홀딩스 주가 움직임이고요. 저는 이게 더 오히려 긍정됩니다. 안정적으로. 왜? 철강업은 올해 흐름에 있어서 경기 민감주로의 흐름으로 전체적인 상향화 패턴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이제 2차전지 습성의 흐름과 연동하기보다는 사서 가지고 가는 형태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핫한 게 최근에 포스코 그룹 내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있죠. 주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출자 오래 하셨던 분들은 대우종합상사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역 앞에 보면 큰 대우종합상사 건물이 빌딩이 있었는데요. 전신이 대우종합상사입니다. 상사주죠.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러니까 중개하는 회사입니다. 왜 핫하느냐? 최근에 유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가 올라가면 보통 정유주를 많이 사시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정유를 중개하고 LNG를 중개하고 이런 게 상사주들이 다 중개합니다. 천연가스도 중개하고요. 그래서 이들은 장기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사놨던 원유라든가 천연가스에 대한 이익치가 개선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반응하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LX 인터내셔널 같은 상사주들이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반응하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2차전지에 대한 부분의 반응보다는 예전에는 염호를 개발한다든가 어떤 그런 내용으로 자원 발굴에 대한 가능성으로 주가가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러한 내용으로 다시 본연의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2차전지 연동의 주가가 굉장히 핫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포스코 그룹 내에서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자동화에 대한 부분으로 반응하고 이쪽에 특화됐죠. 특히 로봇과 연계된 흐름으로 주가 움직임이 반응하고 있어요. 주가는 좀
고점 찍고 조정받았지만 로봇이 움직일 때 포스코 DX는 움직이는 형태로의 진행이 되어질 것이다. 제가 간략하게 포스코 그룹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유자 입장에서 나는 포스코 DX를 가지고 있다. 나는 포스코 홀딩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되어진다라고 하신다라면 나는 이 차는지를 무조건 해야 되겠어 하면 교체하는 게 맞고요. 아니야. 회사 좋고 말씀드렸던 내용의 사업부와 업황과 전망치대로의 나는 방향을 타고 움직이겠어.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급등한다거나 이 차는 연동해서 움직이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쪽 업황에 반응하는 형태로의 주가 움직임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맞겠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은 포스코 퓨처엠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들은 2차전지와 있는 결별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본연의 사업부에 반응하는 주가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마지막으로 안 움직이죠. 왜냐하면 다른 2차전지 업종은 지난해 10월, 11월에 고점을 다 돌파했어요. 한 단계. 그런데 바닥에서 출발은 좋았는데 출발 이후의 주가 상황이 그렇게 시원한 맛이 없거든요. 정체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내용의 해석을 말씀드리게 되면 지난해 4분기에 500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나머지 소재사들은 지난해 4분기에 흑자였습니다. 3분기에 흑자, 좀 줄었지만 4분기에 흑자. 근데 포스코 퓨처엠만 3분기에 조금 흑자, 4분기에 적자.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나머지 소재사들은 셀사와 좀 다르게 소재사들은 보유한 리튬 가격의 상승에 따른 이익치 개선이 되어지고 이게 장부가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익으로 잡혀서 숫자가 나왔다. 근데 포스코 퓨처엠은 밸류 체인에 있어서 자원 개발하고 자원을 소싱하는 자회사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재 관련 리튬이라든가 자원을 많이 확보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고 자산의 이익 평가금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실적이 좋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4분기 내 실적치에 대한 반응으로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저평가된 2차전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2차전지라고 한다면 포스코 퓨처엠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체 매매보다는 지금의 시간적 차원에서의 기간이 되었지만 좀 더 가져가 보시는 건 어떠할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음으로는 요즘 또 가장 얘기가 많은 삼성 SDI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삼성 SDI가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2차 전지를 지금 투자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삼성 SDI에 대해 관심도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셀사보다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한 3가지로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전고체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전고체에 대한 강자이죠. 두 번째는 삼성 SDI면 뭐가 첫 번째로 생각나시는지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면 그냥 다 2차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성전자 휴대폰에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안정적으로 찍히는 겁니다. 그리고 ESS라든가 그리고 뉴스에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으나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 SDI가 1위를 차지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UPS.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에 가면 정전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금융기관이 정전이 되면 대단히 혼란이 옵니다. 왜냐하면 서버가 다운이 되게 되면 고객 데이터가 순간적으로 멈춰버리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데이터 센터가 있는 데이터는 항시 정전이 되더라도 비상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상발전기도 있고요. 비상발전기는 가동시키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정전이 딱 끊어졌을 때 한 10분에서 30분 정도는 가동할 수 있는 UPS라고 해서 ESS 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삼성 SDI가 전 세계 글로벌리에서 AI 데이터 센터의 이러한 UPS, 그러니까 비상전력망에 대한 ESS에 대해서 UPS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입니다. 물론 이쪽에 매출이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고는 않지만 이 부분이 앞으로 부각이 되어질 수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삼성 SDI가 주가가 비교적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이 아닐까. 전고체는 당연히 최선두에 있는 내용이고요. 휴대폰에 들어가는 삼성그룹에 들어가는 배터리 당연히 이 부분도 매출을 계속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UPS 이 부분이 SDI 강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부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2차 전지주를 투자하시는 분들께 투자 조언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2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몇 번 언급을 드렸지만 과거에 학습화된 주가 상황에 대한 인식으로 빠르게 가겠지 라는 관점에서 흐름보다도 좀 여유를 가지면 제가 말씀드렸죠. 23년 8월에 찍었던 고점부의 가격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고점부의 가격을 돌파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게 비단 올해 될 수도 있고요. 올 하반기에 될 수도 있고 내년에 될 수가 있겠지만 이 가격에서 여러분 틀림없이 돌파 흐름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2차 전지에 투자되어진 분들은 좀 가격 차의 변화에 의한 사고팔고 롤링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는 그냥 가지고 가겠다. 일정 구간에서의 시간 충분히 투여했고 지난 3년도 참았는데 앞으로 1년, 1년 반 못 참겠느냐라고 하신 분들은 좀 여유를 가지고 투자하신다면 충분히 아무리 고점에 사셨다 하더라도 수익권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